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살고 있는 72세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식당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아들 뒷바라지에 온 삶을 쏟았죠. 젊었을 땐 돈도 시간도 모자랐지만 아들 하나만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도 잊고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결혼 후엔 이제 나도 조금은 기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미뤄졌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뭘 바라는 게 잘못인가 싶더군요. 며느리가 들어온 뒤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면 불편할까봐 말 한마디도 삼키고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다잡기란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조금씩 느껴지는 거리감과 무심한 말투,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제 마음은 어느새 낙엽처럼 바스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귀에 박힌 며느리의 한마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방식으로 이 관계의 마지막을 준비하겠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익산으로 이사 온 건 벌써 30년도 더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29, 갓 돌진한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직후였죠. 생활력 없던 남편은 병만 달고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떠났고 남겨진 저는 아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시장통 구석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젖병도 교복도 직접 챙겼습니다. 이른 아침 장을 보고 돌아오면 아들은 잠들어 있었고 퇴근길엔 이미 불 꺼진 집에 쓸쓸히 앉아있던 아이의 뒷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다짐했죠. 아들은 고맙게도 속 한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정이 깊은 아이였어요. 엄마, 나는 커서 꼭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 혼자 안 둘 거야. 어린 시절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전 그게 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한 발짝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니 이제는 그 아이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낯설었습니다. 도시 티가 물씬 나는 말투, 척하면 척 알아듣는 빠른 반응, 그리고 저와는 확연히 다른 거리 두는 눈빛.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명절이면 손수전을 붙이고 생일이면 과일 바구니를 안겼습니다. 어머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불편함의 표현이었다는 걸 저는 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점점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기울었고 가끔 오는 명절 방문도 장모님 댁 들렀다 올게요라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쁘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애써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 들고 나타났을 때와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는 걸 보면서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안 챙겨도 되는 사람이지 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어느 날은 제 스스로도 그런 줄 알게 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했던 그 한마디. 솔직히 어머니, 요즘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한때 제게 엄마라고 부르며 다정했던 그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고 아들은 그 말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희생과 시간, 그리고 감정을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각오로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할까 싶어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놓았죠. 며느리가 좋아하던 미역국도 끓이고 손주들을 위해 김치전까지 부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손에 화상을 입을 뻔했지만 그래도 애들 좋아하는 반찬이니 웃겠지 싶은 마음에
다 참고 준비했어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반가운 마음에 부엌에서 뛰어나갔죠. 왔구나.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너도 좋아했잖아. 그런데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요? 집 냄새가 너무 심해요. 솔직히 좀 역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아내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창문 열어놓을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진짜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요즘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 말에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쨍 소리가 울렸고 손끝이 살짝 베었습니다.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바람 소리만 들렸고 그 속삭임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시골 땅 문서, 제가 오랜 세월 모은 적금 통장, 그리고 가입만 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보험 증서까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 어쩌면 정말 없다고 말해버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는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작게 꺼낸 말에 며느리는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혼자 갔다 왔지 뭐.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하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재산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염려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그래, 내가 직접 정리해 줄게. 그 대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봐라. 그리고 그때도 꼴도 보기 싫은지 한번 보자. 며느리의 말 이후 저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집 팔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집 상태를 둘러본 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이슈 있어서요. 운 좋으면 3억은 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준비해야겠구나. 더는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 내가 정리 좀 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꾸했죠.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매달 20만 원씩, 그 돈으로는 전기세도 약값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처분하고 서류도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시게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혹시 어머니 뭐 준비하시는 거 아냐? 유산 정리 같은 거.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설마,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려고 한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따르던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왜? 무슨 소리냐? 요즘 이상하게 정리도 하시고 그냥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 아프긴 해. 마음이 아프지.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나에겐 다 하나하나 상처였다. 죄송해요. 며칠 전엔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말은 진짜 심했던 거 알아요. 놀랐니? 나는 무너졌단다. 그 말에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과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색함을 모면하려는 침묵이었죠. 그 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말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손주들 방은 그대로 놔주세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 속에 깃든 의미를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집이 자기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 우리 시댁 그냥 요즘 정리 중이신 것 같아. 곧 뭐 하나 물려주시겠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지.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지내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응, 그냥 정리할 것도 있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케이크까지 들고 오더군요. 평소와 달리 정중한 태도였지만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초로윤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말투 속에서도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예민했던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냥 정리도 하고 나도 내 인생 좀 돌아보려고 했어. 그 말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정리라는 게 재산 같은 건 정리 다 끝났어. 보험이니 뭐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들이 묻자 저는 대답했죠. 시골 쪽에 조용한 집 하나 알아봤어. 그냥 거기 가서 살려고.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챙기고 싶어. 겉으론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저는 그날 밤 다시 문서를 꺼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작은 메모도 남겼습니다. 없다고 했을 때 떠난 사람은 있다고 해도 돌아오지 마라. 며느리의 태도는 그 뒤로도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간식이나 죽을 사와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배경엔 항상 혹시라는 눈빛이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어머니 뭐 하실까? 혹시 어머니가 남긴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결국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에 관심 있으세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그 물음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요즘 간편식 사업 쪽 관심이 생기더라. 나 같은 노인들 위한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눈빛 속에 감춰졌던 감정을 봤습니다. 어머니 돈 어디에 쓰시려는 거지? 그리고 바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며느리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가시처럼 뻣뻣했습니다. 간편식 사업이요? 어머님, 정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될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사업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평생 주방에서 산 사람인데 노인들 입맛은 누구보다 잘 알지.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 말인데요. 응, 혹시 자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 보험 만기금이랑 남편이 남긴 적금이랑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는 되더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황과 놀라움, 그리고 억제된 흥분이 스쳐갔죠. 어머니, 그 돈으로 사업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랑 상의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왜?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상의해야 하니? 아들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처가 쪽에도 사업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사부인도 요리 솜씨 좋으시잖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해. 뭐가? 그 돈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건데 처가 쪽이랑 같이 한다는 건 그럼 너희랑 같이 하자고 하면 반대 안 하겠네? 그게 아니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본심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우리 몫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거구나. 며느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그 돈 말인데 어머님이 처가랑 같이 뭘 하신대. 말이 돼? 우리한테도 말도 없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부르르 떨렸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사업 저랑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마케팅 쪽은 좀 알거든요.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진심부터 마케팅해 볼래? 며느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 뜻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그 마음부터 보여달라는 뜻이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체국에서 유언장을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받을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말은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한층 더 정중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그날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랑 같이 하시는 거요. 사업은 혼자보단 파트너가 있으면 더 안정적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은 해봤지. 네? 정말요? 응,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저는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께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자나 지원을 받지 않으며 어머니 정순의 모든 재정적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행된다. 이게 뭐 동의서 같은 건가요? 그래, 사업 전에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어. 괜찮으면 사인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말했죠. 네, 신뢰는 중요하죠. 사인할게요. 펜을 들어 사인을 하려던 순간 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내가 정리한 자산 내역은 변호사 통해서 전달될 거야. 내가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맡기려고. 변호사요? 응, 너희가 걱정하는 일 없게 하려고.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그 자산이라는 게 그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걸 누가 진심으로 대하느냐는 거야.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도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동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대했던 기억이 없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답장 오는 관계였고 밥 한 끼 앞에 앉아도 휴대폰 보느라 말 한마디 없었고.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젠 후회돼요. 이제서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가치였던 것 같아. 내가 어떤 가치가 있냐에 따라 나를 대했던 거잖아.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윤이가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그건 내가 생각해 봐야지. 울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면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제 손엔 도장과 함께 유언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유언장 사본이 접수되었다는 확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동안 내 얼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지나갔는지 주름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상기된 채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시험하신 거죠? 진짜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밖에서 그러지 말고.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손가락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자산 정리한다면서 아무 말도 없이 변호사의 유언장에. 그럼 저흰 뭐예요? 그냥 테스트 대상이었어요. 테스트. 아니, 너희는 이미 너희 마음을 보여줬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2017년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통보 가족 미동. 2019년 장염으로 응급실 이송 며느리 문자 답장 없음. 2021년 생일날 연락 우 손주 선물 미반환. 2023년 꼴도 보기 싫다 발언 일지 기록. 그 종이엔 내가 스스로 기록한 작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적었어. 내가 그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떻게든 잊어보려 했던 흔적들이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잘 왔다. 오늘은 둘 다 여기 있는 게 좋겠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부동산 서류, 보험 해지 서류,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집, 저축, 보험, 다 정리했어. 그럼 이건 다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 따뜻하게 쉴 수 있게 하려고.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실망했니? 어머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잖아요. 극단적인 건 너희였어. 사람 마음을 숫자로 계산한 건 너희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주저앉았고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이제 후회도 미련도 없어. 그리고 너희에게 남긴 것도 없어. 그게 지금 내 복수야. 그 순간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속이 시원하다기보단 허전하고 쓸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되찾았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찾지 않았고 손주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새벽이면 근처 공원을 걸었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후엔 노인복지센터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이정순 어르신, 혹시 강의도 가능하세요? 간편식 조리나 건강식 노하우 같은 거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다. 자기야, 진짜 아무것도 안 남긴 거야? 말도 안 돼. 적금도, 집도, 보험도 다 없다고? 며느리는 조용히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모든 보험은 해지 처리된 상태였고 집은 이미 기부 공증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다. 그걸 왜 우리가 몰랐지? 어머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했잖아. 정식으로 이전하신 거야. 그제서야 아들은 느꼈다. 어머니는 진심이었다는 걸. 자신들을 향한 마지막 선택이 복수가 아닌 해방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안의 공기도 탁해졌다. 나 그 집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해.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 들어온 작은 봉투 하나. 이정순 기부 감사장. 대한노인복지회. 그걸 본 순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짜 끝이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복수는 이제 누군가에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쓰라린 처벌일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웃 주민에게서였다. 어르신, 큰아드님 있는 그 회사 이번에 많이 잘린다더라고요. 사모펀드 들어오고 나서 완전 달라졌대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겠구나. 며칠 후 아들은 마침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니? 아니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지금 넌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라도 필요했던 거겠지. 하지만 난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놨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해고되자 당황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다. 아니, 집도 없어졌는데 이젠 수입도 없다고? 그럼 우리 어떡해? 미안해. 진짜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 자기 엄마잖아. 이미 말했어 안 된대. 결국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손주는 할머니를 더는 찾지 않았다. 그 즈음 복지센터에선 내 활동이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익산 이정순 씨, 노인 복지사업의 전 재산 기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식단 봉사 진행 중. 신문을 본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센터로 찾아왔다. 혹시 이정순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정순인데요. 그녀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저 과거 어르신 식당에서 일했던 정미경이에요. 그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랑 협력해서 꼭 무언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해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못하던 내 삶에 진심으로 다가오는 손길이 있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소식이 끊겼다. 전세 계약도 만료되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멀리 친정 쪽으로 내려갔다는 말만 들렸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오고 거짓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내 복수는 돈이 아니라 존엄을 지킨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내 곁에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작은 식물을 돌봅니다. 복지센터에서 돌아오면 손으로 만든 반찬을 이웃과 나누기도 하죠.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가족이고 친구고 또 삶의 힘이 되어주니까요. 요즘 나는 이정순표 시니어 건강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반찬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노인복지기관과 연계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는 일이죠.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가족은요? 자식들, 손주들은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젠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어른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시절 나를 상처 입히던 말들과 차가운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지치고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